오늘 밤 비밀 서고가 열립니다. 낭독마녀. 합성 인간 세 번째 이야기. A. 베리아예프. 캐룬 교수의 희생자. 파리에 도착하자 라아레는 빌케를 자기 집의 제일 좋은 방에서 거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날부터 빌케의 발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다. 캐룬은 빌케에게 얼마 동안 얌전히 있을 것이며 절대로 춤을 추거나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빌케는 캐룬의 집을 빠져나가자 곧장 카페로 가서 춤을 추었고, 남프랑스의 해안에서는 라아레에게 이끌려 테니스를 치곤 했다. 빌케는 새 육체를 받고 다시 살아났을 때부터 오른쪽 발바닥에 약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발바닥에 조그만 상처부터 시작한 아픔이 점점 번져서 더욱 세게 아픈 것이다. 그래서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중태가 되어 빌케는 진종일 침대에 드러누워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라아레는 몹시 놀라서 의사를 부르곤 옆에 꼭 붙어서 간호했다. 라아레에게 있어서 빌케는 동생 안젤리카의 재생이었다. 그 빌케가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라아레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다. 빌케는 그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다. 빌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남에게서 이처럼 친절한 대우를 받은 일이 없다. 마치 라아레가 자기의 친오빠처럼 생각되었다. 빌케의 얼굴은 점점 변했다. 빌케는 사실은 이미 30살에 가까운 카페의 댄서인데도 얼굴의 주름살도 어느새 없어지고 얼굴 빛도 아주 젊고 싱싱하게 되었다. 그것은 빌케의 새로운 육신, 즉 안젤리카의 젊은 육체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안젤리카는 이제 겨우 20살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 안젤리카의 몸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빌케의 머리에 영향을 주어 그녀를 젊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마저 소녀처럼 깨끗하고 상냥하게 만든 것이었다. 한편 라아레가 빌케를 간호하느라고 시간을 뺏기고 있을 동안 애셔는 캐룬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서 대활약을 하고 있었다. 캐룬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노랑을 만나야 한다.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애셔는 노랑을 찾았다. 노랑의 집은 곧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로랑은 이미 캐룬 교수 댁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없어요. 하며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오른 노랑의 어머니는 말했던 것이다. 뭐라고요? 어디 갔나요? 병원이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갔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랑은 일이 바빠서 당분간 교수 댁에서 머물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라는 편지를 보낸 후 쭉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몇 차례나 캐룬의 연구실로 찾아가 보았지만 끝내 로랑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캐룬에게서 로랑 양은 일 관계로 매우 신경이 날카롭게 되었으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라는 편지가 날아왔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곧 파리 교외에 있는 그 라비노 정신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규칙이라면서 일체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늙고 병든 어머니는 어찌할 줄을 몰라 그저 딸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애셔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캐론이란 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놈이오. 로랑 양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로랑 양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이젠 오히려 우리들이 로랑 양을 구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크게 잡수시고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로랑 양을 구해가지고 올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애셔는 날듯이 라아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서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큰일 났어. 그녀가 도망쳤다. 하며 라아레는 꼭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뭐? 누가 도망쳤다고? 바로 빌케양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왜 도망쳤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 빌케양은 아침부터 발이 몹시 아프다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기에 의사를 불렀지. 발이 보라색으로 퉁퉁 부어 의사는 곧 입원시키고 수술을 받으라고 했어. 그렇다면 입원시켰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빌케양이 죽어도 병원에는 안 가겠다는 거야. 병원에 가면 목의 흉터를 보고 자기 정체가 탄로날 테니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 도망갔나? 내가 겨우 빌케양을 설득시켜 놓고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이었어. 빌케양은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곧 오란다는 거짓말로 감쪽같이 속이고 자동차로 도망가 버렸대. 자, 이런 편지를 써놓고 말이야. 하며 한 장의 편지를 애셔에게 건네주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라아레 씨, 아무쪼록 저를 용서해 주셔요. 제가 나쁜 거예요. 제가 캐룬 선생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캐룬 선생의 연구실로 가겠어요. 캐룬 선생님은 나를 되살려낸 정도의 명의사이니까 틀림없이 발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를 찾지 말아주셔요. 하루속히 나아서 또다시 뵐 수 있도록 빌겠어요. 전지를 읽고 난 애셔의 얼굴이 싹 변했다. 역시 캐론에게 돌아간 거로군. 그렇다면 이건 큰일인데. 빌케양이 우리의 일을 얘기하면 캐론은 틀림없이 우리의 복수가 두려워서 아버지의 머리나 빌케양을 약물로 없애버릴 거야. 틀림없어. 아니, 빌케양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요트께서도 그렇게 굳게 맹세했고 또 무엇보다 나를 친오빠처럼 따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보세. 빌케양이 도망쳐버린 지금 별 수 없이 더욱 로랑양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네. 어떻게든 빨리 로랑양을 구출하고 싶지만 라비노 병원은 대단히 경계가 심하니까 섣불리 손을 쓸 수 없어. 만약 실수해서 우리들의 일을 적이 알게 되면 그야말로 후회해봐도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튼 우리 이외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이런 모험적인 일에는 안성맞춤인 사나이가 있어. 그게 누군데? 내 친구 샤우프군이야. 라비노 정신병원. 쾌나마, 이름은 샤프, 나이는 23세. 모든 운동의 챔피언이며 모험적인 일이라면 새끼 밥보다도 좋다는 사나이다. 샤프는 라아레에게서 사건의 전모를 듣고 곧 로랑을 구출해내는 일을 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반드시 로랑을 구출해오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용감하게 출발했다.
그런데 3일은커녕 샤프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옷은 너덜너덜, 온몸에는 핥힌 상처투성이가 되어 풀이 죽어 돌아왔다. 도저히 안 되겠어. 거긴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야. 라고 말하면서 샤프는 라아레에게 그의 일일 모험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다. 용감하게 나서서 라비노 정신병원으로 뚫고 들어가려던 그는 병원은 그만두고라도 문 안에도 한 발 들여놓지 못했던 것이다. 병원 주위는 마치 성벽처럼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문에는 보기에도 무섭고 험상궂게 생긴 문지기가 턱 버티고 서서 누구도 문 안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 병원을 출입하는 상인조차도 문 밖에서 일을 끝내고 안에는 일체 들여보내지 않는다. 샤프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돌벽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아직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몇 마리의 맹견이 물고 늘어졌다. 놀란 샤프는 서둘러 돌담을 기어올라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손에 방망이를 든 장정들이 맹견과 함께 쫓아왔다. 샤프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리기 선수인 실력을 발휘해서 정신없이 뛰었다. 그러다가 마침 옆을 달리고 있던 차에 뛰어올라 간신히 도망쳐온 것이었다. 만일 샤프가 육상 선수의 실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맹견에게 물려 죽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소득 없이는 돌아오진 않았지. 나는 라비노 병원 옆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그 병원에 대해 이것저것 듣고 왔어. 그 병원의 원장인 라비노라는 사나이는 아주 악인이라는 거야. 그 병원에는 진짜 정신병자 외에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많이 수감되어 있다는 거야.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악인들이 자기에게 방해되는 사람을 억지로 미친 듯이 만들어 병원에 돈을 많이 내고 입원시키러 온다는 거야.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개는 전과자며 원장하고 한패가 되어 병원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라비노는 환자를 부탁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가로채고 있어. 그 돈으로 경찰에 뇌물을 바치니까 경찰도 그 병원의 부정을 알면서도 눈 감아준다는 거다. 지금 샤프군이 한 얘기는 정말일세. 나도 이것저것 병원 일을 물었지만 그 병원에는 보통 방법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떡하면 좋겠나? 하고 애셔도 머리를 쌓아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 있다. 악마의 음악. 이곳은 라비도 정신병원에 로랑이 있는 병실이다. 회색의 벽에 회색 침대, 그리고 회색의 모포, 모두가 회색으로 통일되어 있다. 로랑은 뜰이 바라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로 오게 되었을까? 빌케가 도망친 날 로랑과 캐루는 몹시 말다툼을 했다. 그때 캐루는 보통 때와는 달리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로랑 양, 당신은 처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네,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풀이 약속해 주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소. 당신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의 약속을 신용합니다. 싫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나는 이렇게 무서운 비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를 나가면 나를 고발할 작정인가요? 물론이죠. 꼭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로랑은 돌아서서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그날 밤 로랑은 발소리를 죽이며 몰래 들어온 캐론으로부터 마취를 당하고 이 무서운 병원으로 끌려왔던 것이다. 라비노 정신병원에는 처음부터 미쳐서 들어오는 광인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곳에 억지로 끌려온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한 일을 호소할 길도 없었으며 이 병원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었다. 만일 반항을 하는 날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정말로 미쳐버리던가 아니면 일부러 미친 척하여 목숨을 이어가는 도리밖에 딴 길이 없었다. 더욱이 이 병원은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치가 잘 되어 있었다. 방 안이 온통 회색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복도를 지나면 양쪽의 철창을 통해 진짜 미치광이와 가짜 광인들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고함 소리, 히히 히히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온종일 들려온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정신이 이상해진다. 또한 이 병원의 뜰처럼 기분 나쁜 곳도 세상에 드물 것이다. 어디서 모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검은 잎에 나무만 심어 놓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게 되면 마치 유령이 손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 기분이 나쁜 것은 뜰 안의 화단이다. 일부러 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검은 나비 꽃만을 심고 주위를 카밀레 꽃으로 불길한 리본처럼 둘러쳤다. 이 뜰을 산책하면 어느 누구라도 기분이 으스스해지고 만다. 정상적인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이 병원 특유의 뛰어난 수법으로서 악마의 음악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분 나쁜 괴상한 음악이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첼로를 켜는 듯한 부드러운 멜로디로 시작되었다가 점차로 미친 듯이 높은 바이올린의 소리처럼 광기서린 멜로디로 변하는가 하면 돌연 사람이 우는 것 같은 음으로 변한다. 이 기분 나쁜 음악이 어디선지 모르게 온종일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머릿속에 배어버려서 나중에는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것 같아 밖으로 도망쳐 나와도 뒤따라 들려온다. 이 음악에 시달려서 미친 사람도 많이 있다. 원장인 라비노도 또한 정상적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명수였다. 라비노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환자의 경력이나 성질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어서는 그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에 못 견디도록 해서 마침내는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로랑의 약점이란 그가 정직한 인간이라는 점이었다. 라비노는 로랑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매일 그녀를 방문하고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단을 써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로랑이 그의 교묘한 수단에 걸려들어 그 실수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 봐,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아주 정직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지. 큰 악인이야. 하고 공격을 했다. 로랑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런 공격에도 끄떡 안고 잘 참고 있었다. 그러나 로랑은
이미 캐론의 연구실에서의 무서운 경험으로 인해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위에 이 병원에서 악마의 음악으로 또한 라비노에게 밤낮으로 시달림을 받아 의지가 강한 노랑의 신경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노랑은 지금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하고 몸은 여위일 대로 여위여서 기력이 약해져 이때까지 몇 번이나 난 미칠 것만 같다. 이젠 안 되겠다. 하고 극한에 달한 일도 있다. 미쳐버린 사람들. 라비노 정신병원의 환자들은 죄수처럼 산책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하루 종일 회색방에 처박혀 있는 환자에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겠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기 뜰 안을 산책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도 미치광이가 아닌 보통 사람이 있을 텐데 하고 둘러보아도 어느 쪽이 진짜이고 어느 편이 가짜인지 노랑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얼마만큼 지나자 진짜 미추광이는 노랑 같은 새로운 환자와 마주쳐도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정신인 사람은 새로운 환자를 자세히 본다는 것을 알았다. 노랑은 키가 크고 턱에 수염이 있는 노인을 만났던 일이 있었다. 그 노인은 노랑에게 다가오자 불쑥 이렇게 말했다. 나는 벌써 20년 동안이나 이 뜰의 오솔길을 거닐고 있지. 아니 어쩌면 2000년이었는지도 몰라. 아무튼 여기선 달력이란 것이 없으니까. 아가씨도 이 길을 20년 동안이나 오락가락 하게 될 것 같군. 그러고 나서 노인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아가씨는 나를 미추광이로 생각하나? 난 일부러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떻든 여기서는 미친놈만이 살 권리가 있으니 말일세. 그러고는 갑자기 또 큰 소리로 나는 나폴레옹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멀어져 간다. 그 뒷모습을 간호인이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간호인은 의심스러운 환자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랑은 젊은 남자 환자에게 붙들렸던 일이 있다. 그 환자는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줄줄 외워 나가다가 갑자기 화가 난 듯이 어이, 넌 내 이야기를 고지 듣고 있는 거야? 하고 고함 지르며 노랑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노랑은 깜짝 놀라 사나이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간호인은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하고 있었다. 미루어 생각건대 그 환자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는 진짜 미치광이었던 모양이다. 오늘도 로랑은 우울한 기분으로 혼자 생각에 잠겨서 뜰의 오솔길을 거닐고 있었다. 로랑의 신경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다만 의지의 힘만으로 버티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살할 궁리마저 하게 되었다. 로랑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한 광인이 그의 앞에 막고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 광인은 돌연 뜻도 모를 소리를 외쳐댔다. 노랑은 흠칫 놀라 상대편 얼굴을 보았다. 그는
품이 있는 얼굴 모습이었고 키가 큰 잘생긴 청년이었다. 다른 환자처럼 회색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지 수염이 아직 자라있지 않았었다. 노랑에게는 그 청년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젊은 광인은 바싹 노랑 옆에 다가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노랑양이죠. 나는 당신 어머니에게서 당신 사진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도울 박사의 아들 애셔입니다. 난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하고 들어온 겁니다. 오늘 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으십시오. 이때 감시인 한 사람이 그쪽으로 다가왔다. 애셔는 돌연 달려가서 옆에 있던 할머니 환자의 주위를 춤을 추며 빙빙 돌다가 아주 춤에 지친 듯이 힘없이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미추광이 연기가 아주 그럴듯했으므로 그가 진짜 미추광이인지 아니면 미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로랑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애셔가 도우엘 박사의 아들이란 것만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얼굴이 꼭 닮은 것이 그 증거이다. 애셔가 박사의 아들이라면 로랑을 구출하러 올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애셔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로랑은 갑자기 기운이 솟아올랐다. 애셔는 반드시 오늘 밤 나를 구출하러 올 것이 분명하다. 나는 구출되는 것이다. 로랑은 아주 기분이 명랑해져서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라비노에게 이를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라비노는 사람의 마음속을 잘 알아내는 명수이다. 그러니 기쁜 얼굴이라도 한다면 당장에 알아차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로랑은 언제나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고 병원 쪽으로 되돌아갔다. 로랑은 마음속에서 오늘 하룻밤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악마의 음악이나 라비노의 시달림에도 참고 견디어 정신이 도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